47강 하겠습니다. 이 책 9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됩니다. 앞에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있습니다. 1장 경의에서 이해로, 2장 이야기 그림지도, 3장 이론, 증거, 증명. 이 제목들이 과학, 신학책, 과학책이라고보다 문학적이네요. 예, 그렇게 들립니다. 4. 우주 발명하기. 5. 다윈과 진화론. 6. 영혼. 7. 의무 추구학, 의미 추구와 과학의 한계. 8. 경험적 윤리, 과학과 도덕. 마지막 장, 과학과 신앙입니다. 과학과 신앙. 이게 그렇게 배척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된 거죠. 부제로 그 9장 과학과 신앙이라는 제목 밑에 부제로 옆에 달린 게 이렇습니다. 세상 이해하기, 삶을 이해하기. 세상, 삶, 이해하기. 그렇게 과학주의로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과 신앙이 다 필요하다. 그럴 때 세상과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281조 1930년대 영국의 소설가 이블리 무어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활짝 열어준 지성과 상상력의 새로운 풍경을 발견했다. 기독교를 통한 상상력의 새로운 풍경.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는다, 천당 간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근본이죠. 나중에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것을 한없이 탐험하는 신나는 과정에 대해 썼다. 이 책은 소설의 책이니까 소설인가요? 이 책은 삶의 풍경을 탐험하는 나의 여정을 일부 묘사하고 있다. 저도 그러한 탐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이끌려 나는 먼저 과학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지적 광대함을 발견했으며 표현이 멋있죠? 기독교의 지적 광대함. 이거는 공허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투사가 아닙니다. 지적인 풍요로움이에요. 마침내 과학과 기독교의 시를 엮어 만들어진 더 깊고 풍성한 실제관을 갖게 됐다. 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만난 통찰과 관심사 중 일부를 이 책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저도 이 맥그레스 정도의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게 어떻다고 하는 거는 조금 느끼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맥그레스는 훨씬 더 전문가죠. 수준이 높죠. 그러나 그가 경험하지 못한 동양적인 관점들 이런 것은 내가 조금 더 알죠. 노자, 장자,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이요. 이 맥그레스는 그런 것에 대해 이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뛰어나다,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동양적인 그림들도
이게 실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니까 그걸 알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것들이 예, 세계를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예, 맥그레스는 잘 모르겠죠. 동양 철학, 종교는 잘 모르니까요. 책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니 이런 식으로 세상의 풍경을 탐험하면서 내가 느꼈고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는 흥분을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내가 소개한 발견의 여정은 나보다 앞선 수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이런 걸 저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며 만난 더 깊고 깊은 문제들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바울의 눈, 어거스틴의 눈, 아퀴나스의 눈, 뭐 그런 것들이죠. 나는 이 책을 풀어가면서 일부 독자들이 제기할 수 있을 법한 우려를 고찰해 보고자 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추천하는 이들과도 대화를 나누려 했다. 네, 그러한 앞서서 그거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종교적인 것만이야. 세상에 더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해.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뭐 과학이란 과학, 뭐 문학이면 문학, 뭐 정치 뭐 그런 것도 일부예요. 이 세계 실제를 이해하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신학과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그 실제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과학이나 기독교를 변호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과제에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기꺼이 넘긴다. 내가 할 수 있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은 있을 일은 과학과 기독교가 어떻게 서로 엮이고 연결돼서 아름답고 복잡한 우리 세계를 아름답기도 하고 복잡한 거예요. 우리 세계를 묘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색상의 팔레트를 그림 그릴 때 쓰는 요 물감이 들어있는 요 팔레트를 제공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인간 지식의 토대를 다루는 논문이라기보다 지적 실존적 가능성을 축하하는 장이다. 이게 보세요. 축하하는 장이다. 장은 또 여기서 장은 뭐예요? 시장이라는 장인가? 아니 그라운드라고 하는 장인가? 네, 축하하는 자리다. 내가 이 여행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짊어진 여러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한계. 나는 앞에서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대해 젊은 시절 품었던 가망 없이 낙관적인 견해를 언급했다. 앞에서 그 견해 때문에 나는 철학이 우리에게 확실성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버트란드 러셀의 선언을 비웃었다. 왜 그래? 확실한데 그건 철학자들이 좀 성실하지 못해서 저렇지 비웃었다. 10대였던 나는 러셀이 상황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화가 났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정말 복잡하다는 사실과 삶의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단순한 대답들은 아이들과 바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네, 맞죠. 엄중한 과학의 도구로도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직면한 딜레마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득한 거예요. 아득한 경험. 그걸 좀 느끼면 그렇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없는가?
이거를 어떻게 과학이 풉니까? 그뭐 없으니까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딜레마죠. 딜레마. 포스트 모던 철학이 너무나 강력하게 긍정한 이 딜레마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것들은 타당한 근거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믿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 그래? 너 엄격하게 잘 분석하고 하면 결론이 나올 텐데 이렇게 뭐 믿고 뭐 그거 뭐 희망하고 이게 뭐야? 그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세계의 복잡성과 그 내부 작용과 가장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는 능력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인공지능 앞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겠지만 그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부분들에서 그 역할이 있다고 보지만 이 인간 삶과 역사, 세계의 복잡성을 그가 다 풀어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마 그거를 하는 과학자들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된다 하겠지만 그건 이제 인간의 딜레마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어도 통역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면 내가 여기서 우리말로 나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도시를 탐방하고 싶습니다. 어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독일어로 쭉 그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일전에 한번 잠깐 교회에서 그 어떤 교가 그걸 틀어줘서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언어의 차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언어를 수치 데이터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리를 문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 언어의 구조를 데이터로 해서 저 데이터로 바꾸는 것 뿐인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게 데이터 안에 다 들어오나요? 많은 부분은 들어가죠. 많은 부분이. 그리고 AI의 번역 기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할 게 없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들 그것들을 해낼까? 해낼 수 있나?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기술을 하는 건 된다. 기술. 그건 데이터의 문제니까. 그런 규정하는 건 힘들다. 그 삶의 문제가 아주 역학적이고 복합적이고 데이터로 다 계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심층적 삶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일들을 AI가 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맥그레츠도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복잡성과 그 내부 작용과 가장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는 능력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다. 인용한 거예요. 하등 동물의 정신에서 발전해온 진화해온 거죠. 인간 정신의 확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도대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찰스 다윈의 끔찍한 의심을 종종 나도 공유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 정신이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발달해 왔으며 그건 맞고 이 세계에서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대상들은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았다. 생존에
그곳은 만사가 멈춰버린 세계, 모든 일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세계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 같은 주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삶의 의미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게 다루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확보한 최고의 조사 도구들이 가다갈 수 없는 질문들을 다룬다. 조사 도구, 이게 조사가 뭐예요? 어떤 거를 조사한다, 탐구한다, 그때의 조사예요? 아니면 뭐 문법에서 이거는 조사야, 뭐 품사야, 뭐 할 때 그런 조사인가? 최고의 조사, 조사는 탐색한다, 조사한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도구들 가다울 수 없는 질문들을 다룬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로서 다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긴 한다. 우리는 방대하고 복잡한 이 세계가 지적으로 관리 가능한 세계인 것처럼 축소시키고 인공지능 안에 들어올 수 데이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축소시키고 실제를 리얼리티를 빈약하고 잘려나간 형태로서 마음속으로 재현한 것을 진짜 실제인 것처럼 다룰 위험이 있다. 뭐 옳다고 봅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A를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B를 선택하거든요. 그건 이제 데이터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해온 또 주인원 있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빙하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지금 수백만 년을 걸쳐서 우리 인류에게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다른 색깔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에 담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리얼리티를 축소시키면 가능한 거죠. 그 숫자 안에 들어온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위험이다. 우리 세계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시도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안겨준다고 해도 놀라서는 안 될 것이며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충분히 감당하도록 가장 잘 적응된 활동, 즉 생존 보장 저 너머에 놓인 어떤 것을 상대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냥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만 인간이 몰두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존 너머에 어떤 것이 에 대한 궁극적 관심 그런 게 있죠.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발음하기도 힘드네. 보르헤스, 보르게스 아니? 보르헤스.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던 대화 가운데 저는 뜻밖의 명료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 말한다. 대화, 평범한 대화 중에 근원적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은 마치 더 복잡한 대화자가 대화에 합류하면서 대화를 급진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기본 주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과학이 홀로 아니 무엇이건 혼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풍요하고 심오한 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천사,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가장 궁극적인 실제에서는 형태를 막론하고 지적 터널 시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아득한 거죠. 현묘라고 합니다. 그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현묘. 이 네크레스가 이 동양 사상을 알았으면 아마 당연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현묘. 이라 한자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세계, 이게 바로 지금 맥그레스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실체입니다. 지적 터널 시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화두를 붙들고 어떤 근원적인 것에 깨우치는 경험들이죠. 너무 복잡하다. 우리의 복잡한 세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올바르고 의미 있게 행동하려면 이 세계를 바라볼 다중의 창이 필요하다. 그런데 진리의 일부만 본다고 해도 그것이 불완전한 시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야.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가 한 가지 조사의 전통이 조사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드러낼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비슷한 거죠. 우물 안에서 볼 때 세계가 바깥의 세계가 동전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자신의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할 때의 문제는 시작된다. 실제는 복잡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를 하나님으로 놓고 읽어도 됩니다. 맥그레스의 글에 그게 깔려 있어요. 실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리얼리티. 가 뭐냐. 그렇죠. 물론 어떤 이들은 실제를 지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환원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단순화된 환원주의에 저항하는 이들을 조롱한다. 하지만 너무나 다채로운 우리의 우주는 한 가지 조사 전통, 한 가지 접근각, 한 가지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영어로 뭐야? 이렇게 기술하는 거. 측면만으로는 속속들이 또는 대표적으로 기술될 수 없다. 탐구해야 할 존재의 단면들이 너무 많고 다뤄야 할 실제 층위도 너무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대변자들이 나누는 대화이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문을 옹호하는 데만 집중하여 누구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독백이 아니다. 그 신학의 전통을 깡그리 그냥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재단해 버리려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독백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여러 사람과 여러 사상과 접근법, 서사를 엮어내야 된다.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보자. 소제목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없다. 자, 보겠습니다. 표현들이 신학적인 걸 받아가고 있으나 상당히 문학적으로 됩니다. 이 사람이 C.S. 루이스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간은 과학과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일을 그칠 수 없다. 우리는 여러 종교적 질문과 직관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그래서 신성한 것들의 존속의 위협을 느끼는 합리주의의 분파들이 그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번식을 위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존재인 동시에 그런 질문 어떤 거예요? 신성한 것들, 거룩한 것들, 아주 궁극적인 현실들 질문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 그에 관한 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은 인간됨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관심은 종교기관이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이들이 강요하는 것이라는 생각,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 방해자로 자처하고 빈약하기로 악명 높은 그 합리성 개념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성의 시대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종교는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과학을 박해한다, 이런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진보를 이어갔고 이제 우리는 종교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초월적인 것에 매료되는 형태로, 때로는 현존감이나 주체감을 통해, 때로는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감각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은 사물의 질서 안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 우주 안에서의 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들, 이를테면 하나님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말하기를 그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 같다. 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이 글씨가 진하게 됐네요. 되어 있는,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던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 그렇게 피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기독교 창조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한 겁니다. 과학과 신앙이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 진지하게 들어야 할 유일한 목소리는 아니다.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정치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널리 그 둘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풍성한 실제관의 문을 여는 대화의 촉구에 해당한다. 종교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 지적 오염이나 초점 상실을 우려하여 이런 움직임에 저항하거나 과학과 종교가 모종의 영원한 교전 상태에 있다고 한사코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낡아빠진 고립주의 이념들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이 이념들이 대단히 미심쩍은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단히 보람차고 창의적인 대화 안에는 협상이 필요한 경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는지, 과학과 신앙의 문제가 어디가 같이 길을 가는지 한계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가치 있게 여길 만한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중요한 타자는 종종 생각의 흐름, 깨달음의 순간, 정해진 생각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세상을 보는 새롭고 또 풍요로운 방식에 눈뜨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과학과 신앙의 타자이지만 서로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거죠. 옳다고 봅니다. 맥거렛은 그렇게 신학을 통해서 과학을 정말 과학답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루이스가 나오네요. C.S. 루이스는 문학작가의 임무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발견을 하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쏠린 관심이 자신의 발견한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개인적 여정의 일부를 소개했다.
단순하고 그런 과학주의에서 어떻게 더 풍성한 실제감을 넘어왔는지. 그 여정은 자연에 대한 황홀한 경이감에서 출발해. 처음에는 자연과학의 지적 기쁨을, 그 다음에는 종교적 신앙의 고양되고 풍요로운 경험을, 마지막으로 과학과 신앙이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서로를 해명하도록 허용할 때에 더 풍성한 실제감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예, 과학적인 지적 희열, 그 다음에 신학, 그리고 둘 같이 합해서 더 풍요로운 실제감으로 갔다는 거죠. 나의 여정이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 자기하고 똑같이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꼭 과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의 경우는 그저 이렇게 원칙에 충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사들을 엮어 짤 때에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는지 보여주는 실예일 뿐이다. 드러난 하나의 예죠. 이 과정은 그냥 두었다면 우리의 의미세계에서 파편화된 측면으로 남았을 것들이 서로 이어지게 만든다. 쭉쭉 자기가 과정,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 따로따로 놓을 수 있었는데 얘가 쭉 걸어온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다 엮이게 됐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